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온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 때문인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던 자유한국당 이우연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윤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 변호사님, 일단 조윤선 전 수석 17시간 동안 또 조사를 받았는데 너무 혐의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걸치는 것도 많고 혐의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른바 그 지원 배제 명단을 했다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1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구속돼 있다가 4달 전에 유죄 판결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네.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한 4달 정도 되는 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오히려 친여당 성향에 있는 단체를 지원했다라는 취지에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의 어떤 강요죄,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지금 2014년에 본인이 이제 정무수석으로 들어간 이후에 예. 매달 500만 원 해서 한 12개월 동안 토탈 한 5천만 원 정도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른바 뇌물죄로 해서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대로 일단 1심이 집행유예가 나와서 항소심 진행 중에 추가적으로 지금 특수활동비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되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부터 좀 짚어보면요. 일단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을 했지만 관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조금 다툴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명호 전 국장이 잡지 사이에다가 봉투를 끼워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했냐면은 예. 신동철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예. 그 돈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썼느냐? 지금 조윤선 전 정무수석 얘기는 뭐냐면 그 사무실 운영경비로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사무실 운영경비로 썼으면은 그에 대해서 어떤 썼다는 증빙 자료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 관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돈을 조윤선 정무수석한테 전달해 준 사람은 신동철 정무비서관입니다. 예. 그럼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조윤선 수석한테 이거 전달해 줄 때 어떻게 얘기겠느냐? 이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드리는 겁니다. 예. 국정원에서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겠느냐? 그러면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걸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신동철 정무비서관에게 이거 그러면 사무실 운영경비로 써라. 예. 이렇게 했겠느냐. 또 그 집행내역에 관해서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거 사무실 운영경비 썼다고 하면은 그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 과연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그러한 진술이나 그러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든 영장을 청구하지 않든 그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윤선 정무수석한테 이 추명호 전 국장이 돈을 특수활동비로 줬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예전에는 그거였거든요.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좀 깎지 말아달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추명호 전 국장이 조윤선 정무수석한테 돈을 매월 500만 원씩 줬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부분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죄목은 이른바 뇌물죄입니다. 예.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결국 어떤 직무 관련성은 이 청와대 정무수석의 어떤 직무와 관련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크게 어렵지는 않겠는데 예. 과연 이것이 어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추명호 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신동철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는 한마디로 본인
말은 뭐냐면은 사실상 청와대의 돈을 본인이 정무수석으로서의 직무에 쓰라는 취지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어떤 대가성과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밝혀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그 2014년에 정무수석이 됐을 때 그 이전부터 그 전 정권부터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있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그것이 어떤 대가 관계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만 가지고 어떻게 처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뇌물죄에 성립되는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수사를 부담을 안고 있는데 지난 그 주말에 한 17시간 동안 수사했는 동안에 그 네. 내역이 어떤 식으로 어떤 물증을 파악했는지 그 관건에 그 증거 관계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새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지금 사실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법원은 아직까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저희가 예상은 안 되지만 관행이라면 일단 용서가 되느냐 이 부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이건 뭐 논란의 여지 없이 그건 무조건 잘못인데 증빙이 쉽지 않고 검찰이 거기까지 못 갔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관행으로 받은 것만 가지고 어떤 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까? 관행이었다. 그냥 관행이라는 게 이것만 갖고는 하기가 어렵습니까? 조윤선 정무수석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무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이 돈을 건네줄 때 어떻게 하면서 건네줬느냐. 예. 이거 그냥 국정원에서 이 특수활동비로 수석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예. 이거 정무수석 활동하시면서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종전에 전 정무수석님들도 원래 다 이거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써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이거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지 또 이런 500만 원이 그 국정원에서 주는 돈으로 정무수석 활동을 위해서 주는 돈으로 생각했는지 이 부분이 검찰도 입증을 해야 되고 또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아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수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혐의를 받는 것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있으면서 한 관변 단체에 대해서 수십 개 관변 단체에 대해서 한 69억 원 정도를 이 경제 단체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라라는 압력을 넣었고 그 네. 압력에 못 이긴 경제 단체가 한 수십 개 업체 단체에 대해서 돈을 지원했고 그 단체가 결국 관제 대모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정경련 지원과 별도로 또 어떤 특별 지원금을 정부에 있어서 돈을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지원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초에는 본인이 이 부분을 크게 부인을 했는 그런 부분이지만 현재는 그 부분 또한 이제 일정 부분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은 강요죄 이런 식으로 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사실 이 부분을 강요죄로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법리적인 좀 논쟁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다. 사실 국가기관이 모든 돈을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조세에 해당하는 것을 어떤 대기업 단체를 통해서 예. 지원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을 협조를 요청해서 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의사에 반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밝히는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경련을 비롯한 예. 관련된 단체에 대한 어떤 실무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허현준 전 행정관의 예. 공소장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전경련 지원금하고 별도로 특별 지원금을 보수단체에 해줘라. 이런 걸 정무수석이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정무수석의 업무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정무수석이 했다면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을 거냐? 이 부분은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받고 있는 혐의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또 비서실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지원금을 내려주는 주체는 누구냐? 정무수석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부분이 검찰도 규명을 해야 되고 예. 또 이 지금 조윤선
정무수석도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쉽게 이거를 갖다가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형법을 공부를 할 때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마치 낙태죄처럼 죄명을 했지만 사실 크게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죄를 강하게 해서 재판에 넘기기 시작하면은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뭘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른바 복지부동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에 관한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어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직권남용을 강하게 지금 그 검찰에서는 지금 재판에 넘기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어떤 그 판례나 직권남용에 대한 운영을 그 봤을 때 네. 지금 그 조윤선 전 장관도 그와 같은 어떤 그것을 그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검찰에서 재판에 넘겼을 때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도 법조인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5번째 검찰에 불려나왔고 이번에 또 비공개 소환이 됐습니다. 그동안 공개가 됐는데 왜 이번엔 비공개로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요청을 했을 겁니다, 검찰에. 예. 이번에는 좀 비공개로 해달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공개 소환을 검찰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간에 어떤 그 교감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역시 진보 성향 교육감이라든가 뭐 과학계 인사들 예.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 이 예를 들면 교육청 담당하는 뭐 국내 정보 기관 정보관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통해서 비위를 좀 교육감의 비리를 갖다가 사찰한 게 아니냐 이 부분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은 예전에 국가정보원이 해외 파트가 있고 국내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정보 수집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파트에서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사찰이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찰이냐, 네. 아니면은 그 기관의 어떤 범죄 비위 정보 수집을 위한 수집 차원이냐. 네. 예. 이 부분간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검찰관에 예. 공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거는 범죄 수집 차원에서 한 거다.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파트 요원들이 정보관들이 그 담당하는 기관이 있지 않느냐. 예. 그거 한 거다. 그리고 진보 성향 교육감만 한 게 아니라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누구한테 그 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의 이 교육청을 담당했던 정보관들로부터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수사의 그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3번째 영장 청구를 또 검토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방이 뭐 치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 2번의 구속영장에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예. 과연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논란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또 한 번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역풍이 불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이것을 기초조사, 자료조사를 굉장히 그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재판에서 마치고 나오면서 차량을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예.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고 차량을 압수수색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그 혐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국정원과 관련돼서 이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압수수색을 했는 내용은 뭐냐면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시를 하거나 해서 증거를 인멸했을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결국은
혐의가 있는데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로서 증거 그 구속영장을 발부할 요건이 된다라는 것을 검찰이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그와 같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소환을 하고 새롭게 이제 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예. 검찰 내부적으로도 그 시점을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현재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정무수석을 했던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예. 이 사건 본체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사실 현 단계로서는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라면 증거에 남길 만한 그런 문서나 혹은 증거에 정확하게 남을 만한 직권남용이 입증이 될 정도로 사찰해라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툭 던져서 알아서 하게끔 이런 걸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검찰이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지금까지 뭐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계속해서 기각이 됐고 이번 역시도 좀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윤수 국정원 전 2차장 예.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갖다가 영장을 청구하려면은 이 국정원 정보관들의 진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수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수사 검사가 조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 사람이 사찰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까? 만약에 사찰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찰이라는 게 뭡니까? 예. 그 의미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은 이 사람을 기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조희연 그 교육감이라든가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당신 사찰한다는 느낌 받지 않았느냐, 압박 받았다, 나 뭐 뒷조사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시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했다라는 입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민정수석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든 정무수석실이든 이 역할이라는 게 예. 지금 이 직무의 범위가 사실상 이게 비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명확히 한 다음에 그 권한을 넘어섰을 때 이것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냥 막연하게 민정수석 업무가 광범위하고 정무수석이라는 범위 업무도 상당히 이 권한이 좀 추상적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는 기소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나면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또 비난을 받기가 쉽거든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주에 이제 최윤수 국정원 차장에 대해서 예.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었다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따라서 만약에 지난주에 그 최 차장에 대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하면은 예. 바로 이어서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것인데 그 가운데 연결고리가 있는 그 최윤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사실상 현재로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최윤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받는 다음에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칼날을 겨누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한 다음에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대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최윤수 국정원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로서는 어떻게 보면 수사의 계획에 상당 부분 차질을 빚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당초 오늘 오전 9시 30분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검찰 소환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심장 이상 증세로 일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좀 혐의를 좀 전면 부인해온 모습이었는데요. 하루 전에 이제 갑자기 좀 심장이 안 좋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아마 이 이우현 의원의 그 변호사하고 예. 그 수사 검사하고
아마 교감이 있었을 겁니다. 네. 예, 뭐냐면은 지금 검찰에 출석하면은 아마 장시간 조사를 받아야 되고 예. 집중적인 추궁을 받아야 되는데 이유연 위원이 아직까지는 이 어떤 자기가 검찰에 출석했을 때 소명자료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지금 이유연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이분이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때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는 거거든요. 예. 이때 남양주시 전 의회 의장으로부터 이미 구속됐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공천 헌금과 관련해 가지고 5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받았다가 물론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뭐 그걸 받았다가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돌려줬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하고 이분이 또 뭐냐면 국회 소위 말하는 노른자위라고 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자로부터 뭐 억대의 현금을 받았다. 그 돈이 또 어디로 흘러갔느냐. 아마 장시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내가 어떤 심혈관 질환이 있다. 네. 그래서 수술을 예약을 해줬다. 그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은 그 상태에서 검찰은 조사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유연 위원이 이렇게 그 병 뭐 수술을 해가지고 이 수사를 갖다가 조사를 갖다가 연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 네. 생각에는 지금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우리들만 조사하느냐. 네. 검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환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조율할 겸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빨리 출석할 필요는 없다. 좀 늦춰도 된다. 그리고 지금 임시국회 중 아니냐. 네. 23일까지.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충분한 교감에 의해서 그 출석 시기를 늦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2주간 달리게 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검찰이 반드시 체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시청자분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헌법상의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죠. 예. 특히 국회 회기 중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임의로 그 출석을 통보를 했을 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일반인들과 국민과 달리 바로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체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고등법원을 통해서 이제 그 신청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회의장에게 신청한 다음에 이 그 출석의원 과반수,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비록 그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가 어떤 그 여소야대지만 만약에 이제 여당과 다른 정당이 그 연합을 한다고 하면은 예. 체포 절차를 밟는 데는 현실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그 법적 절차는 무리는 없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그 협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공 모드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부담을 여당이 상당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우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른바 방탄 국회를 통해서 방탄은 치겠지만 예. 전체적인 어떤 그 여론의 흐름상 이우연 의원이 계속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버티는 것도 뭐 그 명목상으로는 건강을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 본인이 떳떳하고 한다고 하면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나가서 얼마 조사받고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예봉은 피하자, 한마디로 소나기는 피하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연말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다시 또 뭐 그 임시회를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번 크리스마스 이후나 내년 연초에는 불가피하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윤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